안녕하세요. 분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6강, 바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61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똑같이 107에서 109, 110에서 111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강이에요. 네.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1강부터, 흥선대원군부터 지금 56강까지. 정말 긴 시간, 한 학기 동안 여기까지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서 완강하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원래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사람은 항상. 마지막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뭐였죠? 네, 전두환 정권이었죠. 그죠?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요. 이번 시간에 노태우 정부와 이제 김영삼, 김대중, 나머지 정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전두환 정권, 이거에 대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냥 제가 간단한 키워드만 여기 적어볼게요. 자, YH 무역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YH 무역 부마항쟁 등으로 이제 위기를 맞이하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11.6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죠. 이름하여 12.12 쿠데타가 터집니다.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12.12 쿠데타, 신군부, 또 다른 군부 독재에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서울의 봄. 근데 이걸 이제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신군부의 계엄령에 모두가 숨죽이고 고개를 숙일 때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곳이 어디예요? 전라도 광주였죠. 거기서 있었던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5.18마저 이제 무력화시킨 신군부는 본격적인 권력 장악에 들어갑니다. 뭘 만들었죠, 여러분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만들었던 기구가 뭐예요? 예, 국가재건최고회의였죠. 그죠? 그리고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나서 만들었던 기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지금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가 만든 거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핵심적인 기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삼촌교육대도 만들고 언론 통폐합시키고 결국에 이렇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해버린 다음에 찍어 누른 다음에 최규하를 사퇴시키고 전두환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는 최규하를 사퇴시키고 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전두환은 무슨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됐나요? 네, 아직까지 유신헌법이 살아있죠. 그죠? 11대 대통령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 쓰는 남자라고 했죠. 그죠? 나는 유신헌법을 만든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유신, 박정희와는 달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차 개헌. 법을 바꾸죠. 8차 개헌. 대통령은 여전히 뭐로 한다? 간선제로 한다. 근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이제는 뭐?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겠다. 그리고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7년으로 한다. 그리고 단임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신헌법이랑 차이점이야. 봐봐, 얘들아 봐봐. 유신이랑 전두환의 8차 개헌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일단 공통점은 뭐야? 대통령 간선제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유신헌법은 누가 대통령을 뽑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8차 개헌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그리고 임기, 유신헌법에서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6년. 중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전두환의 8차 개헌은 임기 몇 년? 7년. 그리고 단임이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본인이 바꾼 법으로 12대 대통령 전두환으로 취임합니다. 이때는 이제 유신헌법이 아니라 8차 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거라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거인단 대통령이 됐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여러분들 이름하여 5공화국이라겠죠. 1공화국 이승만, 2공화국 장면, 3공화국 박정희, 4공화국 유신, 그 다음에 5공화국이 전두환이에요. 모토는 정의사회. 이거 언론을 통제할 때 여러분들 보도지침, 땡전 뉴스라는 거 있었죠. 박정희는 그 아예 신문 광고를 비워버려서 너무 대놓고 탄압을 했다면 전두환은 보이지 않게 미리 보도지침. 그래서 얘들아, 너네 영화 1987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고창석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고창석 씨가 이제 그 언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한 그 뉴스를 쓰는 언론의 주필이야. 근데 이제 밑에 기자들이 물어봐. 그 어떻게 기사를 쓸까요? 했더니 고창석이 지금 학생이 죽었는데 보도지침이 대수야? 보도지침 무시하고 그냥 쓰라고. 보도지침이 대수야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에 전두환 정부가 내려주는 가이드라인, 보도지침에 따라서 기사를 써야 됐어. 그게 보도지침이에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 거기다가 찍어 누르기만 하면 안 되죠. 나는 유신이랑은 달라, 박정희와는 달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복 없애버리고 해외여행 자유라,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 과외학원 전면 금지, 거기다가 장발. 박정희 정부 때 유신의 상징이 뭐야? 장발 단속하는 거랑 미니스커트 단속이었죠? 그런 거 없습니다. 미니스커트 장발 마음대로 입어. 거기다가 사람들을 정치에서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 해서 프로야구가 출범하고요. 각종 이제 좀 그런 성적인 영화 이런 규제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흥업소들 같은 것도 이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전두환 정권 하면 얘들아 봐봐. 이 3S 정책과 함께 또 뭘 기억하라고 했죠? 3S 정책이 우미나 정책이라면 삼저호황,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를 통한 경제 성장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전두환은 여러분들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즐길 거리 주면은 배부르게 해주고 마음껏 즐길 거리 주면 우리 국민들이 배부른 돼지가 될 줄 알았어. 왕꿀꿀 독재하고 말고 난 배부르니까 좋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지 않죠.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즐길 거리가 많아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기 1년 전이었던 87년부터 사람들은 요구해요. 8차 개헌 바꿔라. 아무리 8차 개헌이고 나발이고 간에 여전히 대통령은 뭐다? 간선제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지 못하느냐? 대통령 직선제를 돌려다오 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 누가 죽어요?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하게 되죠. 4.19 혁명을 봐봐. 4.19 혁명 때는 마산에서 김주열이 죽은 거고 6월 민주항쟁 때는 박종철이 죽은 거예요. 구분하세요. 4.19는 김주열,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박종철이 이제 죽었습니다. 알죠? 턱 치니 윽 하고 죽었다는 대도 않는 진짜 거의 코미디 아니야? 그 영화 1987도 그 장면 나와요. 이제 그 김윤석 씨가 이제 그런 거 딱 보도하는데 기자들 불러놓고 그냥 우리가 툭 하고 치니 하고 이러는데 그 연기가 되게 일품이야. 기자들의 그 벙찐 표정. 그게 말이 되냐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제 뭘 요구합니까? 독재 정권 물러가라. 독재 타도 그리고 개헌을 요구합니다. 자,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박정희 정권이래. 전두환 정권은 뭐로 답했죠? 나는 개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8차 개헌,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의 단임제, 이 8차 개헌을 지키겠다. 이름하여 뭐? 기억하셨죠? 4.13 호헌, 호 지키겠다. 내가 만든 8차 개헌을 지키겠다. 호헌 조치를 내립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호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딴 헌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헌법 지켜줄 필요 없다. 이런 헌법 폐지해라 해서 뭘 요구해요? 이때 나왔던 구호가 뭐야, 얘들아? 호헌 철폐.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야, 얘들아. 호헌 철폐가 나오면 이밖에 없어요. 너가 말하는 호헌 우린 동의한 적 없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월 민주항쟁이에요. 6월 민주항쟁. 결국에는 여기에 전두환 정권이 항복하죠.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겠다 해서 9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임기는 5년의 단임. 지금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이 6.29 선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헌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린 지금도 이 9차 개헌 헌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어쨌건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직선제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손으로
이거 몇 년 만에 돌아온 거니 얘들아? 기억나요? 그 71년에 7대 대선 박정희랑 김대중이 붙었을 때 김대중이 경고했잖아. 이때 박정희를 뽑아주면은 다시는 국민 여러분은 여러분 손으로 대통령을 못 뽑을 겁니다. 박정희는 말했죠.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표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둘 다. 73년 유신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로 바뀌었죠. 그죠? 지금 몇 년이야? 87년이야. 73년부터 87년까지. 무려 15년 만에 우리는 빼앗겼던 투표권을 되찾은 거예요. 자, 이 6.29 선언을 발표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실제로는 전두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이 직선제 개헌이 없었다면 약속한 왕자를 물려받을 남자 노태우. 말했죠? 그 신군부의 그 주역이었잖아. 전두환 노태우가 친구였어요. 베스트 프렌드고 이제 서로 짠 거야. 전두환이 처음에 내가 할게. 어차피 이거 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이라 단임이니까 나 7년 하고 그 다음 너 7년 하고 스무스하게 몰려들 수 있어. 이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짠 거야. 내가 먼저 하고 다음에 너 줄게. 근데 봐봐. 약속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킨 거지. 그러니까 노태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 생각한 대통령 자리가 직선제로 바뀌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후보들이랑. 그래서 이거 발표할 때 노태우가 발표했거든요. 진짜 표정이 썩어 들어가. 와, 인간 표정이 저렇게 썩었을거나 싶어요. 양볼에 똥을 잘근달근 씹은 상태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선제 개헌을 하겠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자, 그럼 이제 근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해요. 봐봐. 그 다음에 대통령이 게 누군지 알아? 노태우다? 쌤, 이게 뭔 개소리예요? 쌤, 분명히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설마 직접 투표를 통해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로 뽑아줬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제 전두환,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잠깐 봐봐. 이거 안 그려도 돼. 전두환 정권이 끝났죠, 그죠? 임기 끝, 80년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벌어졌는데 이제 13대 대선이 벌어진 거죠. 벌어졌는데 노태우도 후보로 나옵니다. 근데 이미 노태우 본인도 생각했어. 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미 국민들이 군부 독재에 대한 그 염증이 너무 심했어. 이제 군인 정치는 싫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거기다 직선제 개혁까지 얻어냈으니까. 이때는 야당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될 거다. 야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대통령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부 독재랑 싸울 때만 해도 하나였던 이 민주화 운동의 동지들이 권력 앞에서 갈라집니다. 누가 야당의 대표가 될 것이냐? 당시 야당의 대표로 나왔던 게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 3김, 3김이에요, 3김. DJ, YS, JP. 이래가지고 3김이었거든? 3명이 양보를 안 해. 그렇지 않아, 얘들아? 누구든 여기서 단일 후보가, 이게 대표로 후보로 나오는 순간 대통령 당선은 확정이야. 노태우 인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도 전두환의 친구여가지고 군부 독재니까. 근데 3명이 내가 야당에 후보할 거야 라고 싸우다가 결국 통일된 후보를 못 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3명이 따로따로 나왔다. 각자 당을 만들고 각자 후보로 출마했어요. 이게 뭔 코미디야. 그러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군부 독재, 공동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만 해도 이 3명은 정말 굳건히 뭉쳤는데 이게 전두환이 무너지고 6.29 선언되고 직선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결국에는 따로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그때 노태우도 뭐야? 쟤네가 다 따로따로 나왔어? 이러면 할만한데? 이래가지고 선거가 붙었다?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명이 분열했잖아. 노태우가 당선된 거예요. 이게 진짜 코미디죠, 코미디. 이게 진짜 역사가 이래서 참,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노태우는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됩니다. 직선제 개헌 뭐 하러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 어차피 자, 봐봐. 그럼 이 노태우 정부는 여러분들, 근데 봐봐. 국민들이 노태우가 좋아서 뽑아준 건가요? 아니야. 노태우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당선된 게 아니라 야당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분열해서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참패합니다. 당시 얘들아, 노태우 정부였던 민주정의당에서 표가 몇 표 정도 나왔었냐면은 그때 이때 대선 때 말하는 거예요. 안 적어도 돼, 얘들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36.6%,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28%,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8%,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27%였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노태우가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노태우가 됐지만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노태우 당을 안 뽑아줘. 나머지 야당들을 뽑아줬단 말이야.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당을 뽑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뽑아보니까 여당 의원들은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해서 여소야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솔직히 수능용은 아니고요. 내신 시험용이긴 합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는 본인 자체가 인기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야당의 분열의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다 보니까 대통령은 뽑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노태우 당이 완전 참패. 그래서 야당이 덩치가 크고 여당이 덩치가 작은 여소야대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노태우 입장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본인의 그 당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태우가 머리를 잘 써. 이 세 명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 얘들아,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은 서로 남 탓을 해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노태우에게 패배한 거는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양보를 했어야지.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나를 단일 후보로 믿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니야. 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 특히 김종필은 이 중에서도 솔직히 좀 떨어지고요. 그 급이 실제로 김대중이랑 김영삼의 싸움이었어. 그래서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 그래서 노태우가 누굴 끌어들이냐면은 김영삼과 김종필에게 러브콜을 보내. 우리 합치자. 이래가지고 김대중을 왕따시키고 이 세 명이 당을 합쳐요. 3당 합당이 일어납니다. 왜 코미디죠? 민주화운동 왜 한 거예요? 왜 싸운 거야? 그 김영삼이야, 얘들아. 그 YH 무역 사건 김대중, 김영삼. 당모같이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민주화운동의 참 부끄러운 어떻게 보면 일면이야.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결국 권력 앞에서는 없는 거야. 분명히 타도하자 그랬던 군부독재 후신인 노태우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의 당이 합쳐. 이게 바로 민주자유당. 이게 오늘날에 뭔지 알아요? 국민의힘당 있잖아. 자유한국당. 하도 이름을 말 바꿔가지고 이제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당까지 왔죠? 이게 그거야, 얘들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의 이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이름도 바꾸거든, 민주평화당으로. 이게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이야. 김대중의 후예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뭐 이건 얘들아,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면 돼. 이거는 그냥 내러티브 스토리고, 이거 자체는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냥 내신용?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로 시작했지만, 합당을 통해서 여대 야소, 다시 야당의 뭐 덩치를 키웠다 이 정도고요. 노태우 정부가 얘들아, 수능이나 이제 내신에서 좀 A급으로 나오는 거는, 요거. 북방외교. 노태우 때는 이제 소련도 이제 소련과 중국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이 우익, 자유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되게 약해져요. 냉전이 되게 약해져. 닉슨 독트린 이후로 계속 냉전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노태우도 북쪽으로 가자.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누가 있죠? 북한이랑 소련이랑 중국이 있잖아. 우리도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겠다. 이래서 소련, 중국이랑 이때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어요. 이때. 그 전까지는 외교 관계 안 했어. 빨갱이라고. 이때 소련, 중국이랑 외교 관계를 맺은 북방 외교. 얘들아, 북방 외교, 소련, 중국과의 수교, 이 북방 외교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북한과도 화해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해요. 북한이랑. 원래 여러분, 북한은 유엔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밖에 없었죠? 대한민국밖에 없었죠. 북한은 유엔 인정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유엔이 남한을 도와준 거잖아. 근데 그런 북한과 우리가 화해를 하고서 유엔에 요청한 거야. 우리를 함께 받아주세요. 이래서 이때부터 북한도 유엔의 인정을 받고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지금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은 또 하나의 통일 합의서를 냅니다. 이거 중요해요. 7.4남북 공동성명에 이은 또 하나의 통일, 남북 기본 합의서. 중요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요. 이거는 남북한 정부 당사자 간의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입니다. 쌤! 7.4남북 공동성명도 최초로 합의한 거라며. 근데 그거는 비공식 라인이야. 그러니까 서로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비공식 라인으로 협의한 거고요. 이건 진짜 아예 공개적으로, 완전 공개적으로 정부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거예요. 그 나라의 대표들끼리.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정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최초의 문서고요.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을 표방했고, 여기서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민족 두 체제 두 정부라는 말.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지금의 현상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국이랑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죠. 우리 일본이랑 같은 민족입니까? 아니죠. 엄연히 민족이 다르죠. 근데 우리 북한이랑은 같은 민족이죠.
우리가 비록 사이가 안 좋고 싸운 적은 있지만 북한이랑은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집안에서 나온 한 민족이잖아. 그건 인정하자 이거야. 우리 하나의 민족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비록 한 뿌리에서 나온 한 민족이지만 현재는 갈라져 있죠. 그죠? 지금 우리는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 갈라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동안 입만 열면 빨갱이들, 몰아내겠다 이러고 막 북한에서 적화 통일하겠어 이러고 막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한 민족 아래 갈라진 두 개의 정부 인정하자 이거예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 국가로서의 실체는 인정하되,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국가로의 실체는 인정하는데, 인정하는데 국가로는 불승이 난다. 이게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상대방 봐봐. 북한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어머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랑 정부야. 그지? 북한을 인정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인정해요. 상대방을 인정해. 근데 실제 북한이랑 남한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분단이 공식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남남이 되는 거야. 아예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게 남인 거야 완전히. 그잖아. 상대방의 국가를 하나 되는 거 뭐예요? 한일합방 이런 거야. 나와 이 새끼야 이러고 하면 항복시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민족이고 한 민족이건 일단 이거 인정하자. 근데 지금 우리는 갈라져 있다. 이 현실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존재, 상대방의 실체는 인정해주자. 지금 우리는 한 민족에서 나왔지만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체제와 두 개의 정부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실체는 인정하자. 하지만 언젠가 우린 뭐 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진짜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일본이랑 통일할 거예요? 아니 뭔 개소리야 이러잖아 얘들아. 우리 중국이랑 통일합니다. 뭐 미친놈아 이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른 국가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한민족이고 현재 현실에서 우리가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로 갈라져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자. 상대방의 실체는 인정하자. 하지만 언젠가 우리 뭐 해야 돼? 한 집안으로 합쳐져야 되니까 상대방을 별개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이해.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자. 내 말 이해하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내용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 제가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뭐 연습장이나 포스트잇 뭐 이런 거 좀 꺼내가지고요 김영삼이랑 김대중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어. 요즘에 되게 잘 나오더라고. 이게 예전에 되게 안 나왔다가 요즘에 되게 잘 나오길래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얼마 없어. 진짜 얘들아, 김영삼 김대중은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적어보세요. 이 노태우 정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된 거는 당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요. 지방자치가 뭔지 알죠? 그 지방에 있는 지방의 그 단체에 맡기는 거 있잖아. 이게 그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실행 안 했어요. 근데 김영삼 때부터 완전하게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또 우리가 이때 금융실명제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뭐 계좌나 여러분만의 계좌나 은행 뭐 통장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계좌 만들면 이름 뭐로 떠? 그냥 너네 본명으로 뜨지, 그지? 이현규, 뭐 류하나, 최보람 이런 식으로 본명으로 뜨잖아 얘들아. 내가 계좌를 만들면 거기다가 내가 내 닉네임 뭐 신년의 흑염룡 막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못 쓰잖아. 은행에서 계좌 만들 거예요. 여기 이름 적어주세요 하는데 내가 이름을 내 닉네임으로 뭐 신년의 흑염룡 이런 거 적으면 어떡해? 은행 직원이 미쳤냐 그러잖아 얘들아. 계좌는 무조건 본명으로밖에 적을 수 없죠. 그죠? 오늘날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야 얘들아. 그지? 그게 시행된 이때예요. 금융정보에 관련된 계좌를 만들 때는 실명을 써라. 그럼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네, 그전에는 안 그랬어. 닉네임, 그러니까 익명이 가능했어. 좀 우스꽝 소리 하면 뭐 심연의 흑염룡, 왼손 안에 봉인된 나의 뭐 흑염룡 이런 식으로 내가 계좌를 만들 때 내 본명을 쓰지 않고 닉네임을 쓰는 게 가능했어.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 이중탈세. 세금 막 떼먹고 탈세하는 게 너무 이게 맞다는 거야. 어둠의 경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김영삼 때부터 은행에서 계좌 만들 때는 실명 써라.
이때부터 시행된 거예요. 재밌었겠죠. 심연의 흑염룡, 계좌 우리은행, 계좌주 심연의 흑염룡 막 이렇게 웃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 경제가 엄청 성장해서 OECD에 가입을 합니다. 선진국들 모임 OECD. 근데 잘 나간다고 좋아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IMF 사태가 터집니다. 국제금융기구 IMF에게 우리가 구제 신청을 낸 거야. IMF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도 선언을 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했다. 그래서 국제금융은행의 지원을 바란다. 그래서 IMF가 국제금융은행이 이제 우리나라를 부도에서 구해주기 위해 대량의 돈을 빌려주는데 문제는 IMF는 여러분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돈을 주는 대신에 너희 나라의 체질을 바꾸겠다. 너희가 나라를 못 다스렸으니까 너희가 경제를 엉망으로 했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나라 바꿔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왜 나라가 부도 선언했냐면은 너무 돈을 많이 빌렸어. 경제 개발할 우리나라 경제 특징 알죠? 해외 의존. 돈을 빌려오기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야 한국 저거 또 빌리기만 하고 갚을 능력은 있는 거야? 이래서 다른 나라들이 야 빌려준 돈 갚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허무하게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IMF에서는 한국의 경제 체질 개선하겠다. 여러분들 비정규직이란 말 있죠? 기간제, 비정규직. 이때 나온 거야.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그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IMF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좀 이거에 대해 이건 뭐 그렇게 얘들아 이거 좀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라 이걸 알고 싶으면은 국가 부도의 날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도 이때 망했어요. 대우 기억나세요? 대우? 오늘날의 GM 대우, 쉐보레.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암흑기야. 진짜. 아버지가 순식간에 직장이 망해버렸어. 대기업 다니시던 아버지가. 참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아무튼 IMF 때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잡은 게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정부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햇빛 정책. 여러분 햇님과 나그네 맞나? 그 동화 아시죠? 그 길 가는 나그네를 보고 햇님이랑 구름이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것이냐 내기해가지고 그 구름은 바람 불어오는데 나그네가 추우니까 옷을 더 꽁꽁 여미는데 태양이 이제 그걸 보더니 야 그러는 거 아니야 나와봐 한 다음에 따뜻한 태양을 쫙 비춰주니까 나그네가 더워 이러고 그냥 옷을 벗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야 꽁꽁 얼어붙은 북한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코트를 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차갑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따뜻한 태양으로 북한을 녹여주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하자 이거예요. 이게 햇빛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북한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나온 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이때 이제 남한 대통령 김대중과 북한 대통령이래. 북한의 이제 주석이었던 국방위원장이었죠. 김정일이 만납니다. 어디서? 평양에서. 김대중이 갔어요. 평양에 김정일 만나러.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난 그것만 기억하겠지만 그때 이제 김정은이 왔죠. 판문점으로. 근데 이때가 처음이야. 김대중이 평양에 가서 북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을 만나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 원칙에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합의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뭐 노사정위원회.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갈등이 있을 때 회사와 노조와 노동자들의 모임인 노조와 회사들의 모임과 정부 이 세 개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건데 이거 뭐 B급이고요. 좀 요즘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김영삼 정부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얘들아. 지방자치제, 금융실명제, OECD 가입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김대중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통일원칙 같은 경우는 3번 나왔죠. 얘들아 뭐뭐 나왔니? 통일원칙. 박정희 때 7.4 남북공동성명. 통일의 원칙을 합의한 거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근데 결론은 뭐야? 북한과 남한 모두 독재 정권에 들어온 거죠.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남한은 유신헌법.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한민족, 두체제, 두정부. 그리고 지금 김대중 때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 얘들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남북한이 함께 합의한 3번의 통일 논의입니다. 박정희 때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때 6.15 남북공동선언. 3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자, 노태우 정부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라? 뭐 여소야대, 여대야소 이런 거는 B급이고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회복했던 북방 외교. 그러면서 소련과 중국이랑 외교 관계를 맺었고 남북한이 동시에 UN 가입을 했고요. 이런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정부 당사자가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한민족, 두 체제, 두 정부. 우리는 한민족이고 현재 분단되어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현실,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자.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김영삼 정부 때는 뭘 전면 시행했다?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기는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금융계좌를 만들 때 뭐 악마 같은 불의 심판자, 뭐 10년의 흑역용 이런 닉네임 못 쓴다. 실명제, 금융실명제, 그리고 경제개발 선진국인 OECD에 가입하고 샴페인 터트리자마자 와르릉 쾅쾅 IMF 사태로 나라 경제가 한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실 IMF를 좀 얘기하면 거의 이것만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쌤도 사실 여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좀 심화적인 이야기라 그냥 IMF를 겪었다 정도만 팩트로서만 담백하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절 찾아오시거나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김대중 정부는 햇빛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건 이제 김정일과 김대중이 함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통일 원칙에는 그 공통점이 있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고려 연방 통일제 뭐 이런 게 공통점이 있다 그런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건 이 공을 인정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때가 처음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거 김대중밖에 없죠. 네, 그래서 3대 통일,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하지만 결과는 독재. 남북기본합의서, 한민족 두체제 두정부, 6.15 남북공동선언 이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61번 프린트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개헌사 정리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 그동안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몇 번 바뀌었어요? 9번 바뀌었어요, 얘들아. 와, 이렇게 헌법이 자주 바뀔 수가 있나요? 자, 이 개헌사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1차 개헌,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발췌 개헌. 이게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이승만 정부 때였죠, 그죠? 원래 이승만 정부 때는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였어, 그지? 근데 2대 총선에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이 상태에서 우리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했구나.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후드려 패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바꿨죠. 쌤, 국회의원에게는 당선될 자신이 없으면서 국민들의 손에선 당선될 자신이 있었나요? 네, 이승만은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죠? 그때가 6.25 전쟁 때였잖아.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거죠. 어쨌건 1차 개헌, 발췌 개헌은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헌이 뭐예요? 4.4.5입 개헌, 반올림 개헌이라고도 하죠. 그죠? 원래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임기 4년의 중임 2번밖에 못한다는 거였는데 이승만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 더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초대 대통령이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없애줘. 그러니까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횟수 제한 없애줘 이거예요. 나를 게임에 도전할 수 있는 횟수 제한 없애줘. 게임에 나가서 당선되는 거, 국민에게 표 얻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했던 거죠. 초대 대통령에 한한 중임 제한 철폐. 이게 왜 4.4.5입이야? 알죠, 여러분들?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는데 한 표 모자라는 거를 반올림의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통과시켰던 그거. 자, 그 다음에 3차 개헌은 장면 정권이었죠. 이 4.4.5입 개헌 이후에 이승만은 3대 대선, 4대 대선에 나와. 근데 온갖 부정선거를 통해서
결국 4.19 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죠. 4.19 혁명의 원인은 3.15 부정선거. 근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였어요. 그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4.19 혁명이 터지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죠. 그죠? 그리고 들어온 게 장면 정부입니다. 장면 정부는 법을 바꾸어요. 왜 이런 독재가 나왔느냐?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줄이자.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주자? 국회의원들,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일본이랑 영국이 지금 이 체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거고, 그 정당의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실권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가 나오면 그건 장면 정부밖에 없어요. 그 다음 4차 개헌은 또 장면 정부입니다. 이건 뭐예요? 3.15 부정선거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소급 적용시켰던 거죠. 자, 근데 장면 정부는 4.19 혁명 이후에 그 혼란을 극복하지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법을 바꿉니다. 다시 이 3차 개헌을 뒤집는 거야. 아니, 권력을 다수의 의원들에게 나눠주니까 이런 혼란과 무능이 오지 않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대표에게,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해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옵니다. 임기 4년에 중임 2번까지 할 수 있게. 자, 그런데 6차 개헌 또 자기 법을 바꿔요. 2번 대통령 했잖아. 또 하고 싶죠. 그래서 3번까지만 하게 해줘. 나 진짜 딱 한 번만 더 할게. 이번에나 뽑아주면은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표달라는 소리 안 할게 라고 하면서 6차 개헌 해서 대통령 3선 개헌을 통과시키죠. 약속을 지키죠. 국민들에게 표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직선제 없애버릴 거니까. 그래서 7차 개헌, 유신헌법이었죠. 한국인에게 딱 알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다 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일단 대통령 직선제를 뭘로 바꿔? 간선제. 누구에 의한 간선제? 국회가 아니에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엄청 강화시키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 임명할 수 있고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요. 긴급조치를 통해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어마어마했죠. 임기는 6년에 중임 제한 없다. 영구 집권. 근데 결국 이제 박정희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들어왔던 전두환. 나는 유신이랑은 달라 해서 8차 개헌. 근데 유신이랑 다르다 그러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대통령 간선제라는 건 똑같아. 다만 누구에 의한 간선제냐. 유신이 통일주체국민회의였다면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예요, 여러분들. 임기가 몇 년? 7년의 단임. 여긴 6년의 중임제가 없었는데 여긴 7년 단임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독재 정권 물러가라, 개헌을 요구했고, 여기에 전두환 정부가 4.13 호원 조치, 법을 지키겠다, 8차 개헌 지키겠다 했더니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죠. 6월 민주항쟁. 우리는 그딴 호원 필요 없다. 직선제를 돌려다오. 그래서 결국에 6.29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직선제를 얻어냅니다. 바로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유신에서 빼앗긴 직선제를 찾아온 거죠.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임기는 몇 년? 5년. 그리고 한 번만 하게 하자.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지금 우리. 그래서 얘들아, 이게 뉴스랑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개헌 논의가 나와. 그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몇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하잖아. 이게 왜 단임이냐면 우리나라는 얘들 봐봐. 개헌사 봐봐요. 독재 정권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민주화된 거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노태우 때부터야. 사실상 우리나라 정권이 민주화된 거는. 계속 독재였다가. 그러니까 이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한 번! 이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기 막판에 가서 이 정권이 어차피 나 다시 할 거 아니니까 하고 막 임기 막판에 막 깽판 친다거나, 혹은 이게 뭐 한 번밖에 못하니까 5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에 뭔가 장기적 플랜이 안 세워진다.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게 연임으로 가자. 미국도 연임까지 가능하잖아요. 트럼프는 이번에 떨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대통령 연임 할 수 있게 하자. 떨어지면 끝이니까. 봐봐, 연임을 하게 하면은 임기 막판에 깽판 안 치지. 왜?
다음 대통령 또 당선되려면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초에 계획을 짤 때도 장기적인 플랜 짤 수 있으니까. 이래서 오늘날의 개헌 논의가 나오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 단임을 중임까지는 풀자. 이제 우리나라 중임으로 풀어도 독재적으로 안 나온다. 이건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헌법은 이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의 단임제. 그래서 이런 개헌사 정리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 3학년 역사 강의는 오늘로써 끝입니다. 1강 흥선 대원군부터 56강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까지 56강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고등학교, 여러분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시건 특목고, 뭐 과학고, 외고, 예술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어디를 가시건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국사가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이거 내가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 저한테 이렇게 불만을 가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 시험도 끝나고 꿈기주간이고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쌤은 왜 재밌는 거 하나 안 올려주고 수업만 올려요? 너무하세요.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 저라고 매일매일 밤늦게 막 8, 9시까지 남아서 강의 찍고 하는 게 쉬울까요? 이 텅 빈 교실에서 1년 내내? 내가 제일 힘들어 얘들아. 근데 왜 쌤이 이렇게 하느냐? 얘들아 봐봐.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는 한국사가 여러분들 내용으로 따지면 크게 두 파트예요. 전근대사 그리고 근현대사. 전근대사가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운 역사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같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 세조정치까지 그게 전근대사고요. 근현대사가 이제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의 근현대사거든 얘들아. 근데 여러분의 그 옛날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선배들은 옛날 교육과정이어서 전근대사랑 근현대사 비중이 50대 50이었어.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50대 50으로 나왔어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고1 여러분의 선배들부터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이 됐어. 여러분은 당연히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전근대사 비중이 확 줄었어요. 25%로. 그리고 근현대사, 여러분이 나랑 3학년 때 배운 내용 있지? 이게 75%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나랑 3학년 때 배운 이 역사가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울 한국사의 75%예요. 고등학교 한국사가 얘들아 단원이 총 4개거든. 대단원이. 전근대사,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대단원이 하나야.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대단원이 이거예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가 다 독립된 단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수능도, 여러분이 보는 수능도 전근대사보다는 근현대사가 훨씬 많이 나와. 지금 이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된 여러분의 선배들은 모의고사 볼 때요 20문제 나오거든. 원래 수능이랑 모의고사가 20문제 중에 15문제가 근현대사예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나랑 공부하는 이게 고등학교 한국사의 절반 이상 80%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배우셔야 돼요. 제가 공부한 거를 토대로 여기에 조금만 살에 붙이면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랑 공부한 프린트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배들은 지금도 난 찾아와요. 프린트 다시 달라고. 그때까지 이제 갖고 있다가 프린트가 너무 이제 오래 보니까 막 낡고 찢어지니까 나한테 받으러 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샘 프린트 여전히 쓸모 있고 너무 좋다고. 내가 얘들아 애초에 말했죠. 전 교재 만들 때 중학교 교과서 4개 보고요. 미래엔 비상, 동아, 심사고. 고등학교 교과서 4개 봐. 천재, 금성, 미래엔 비상.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지? 내가 어디까지 가르쳐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이 고등학교와의 연결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리고 우리 한 내용 공부 끝날 때마다 문제 나오죠. 이 문제에도 제가 늘 수능, 모의고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를 실어놓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국사의 기본 뼈대가 저랑 공부한 이 강의와 교재니까 꼭 잘 보관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한국사 고득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